서로 이렇게 뭐 들리지는 않겠지만 같이 인사하고 요 진행 과정에 비디오를 켜고 이렇게 참여하시면 강의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떨어져 있지만 비록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박수 감사드립니다. 저는 90년에 결혼을 했고요. 뭐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유교, 불교 집안의 7대 장손이었죠. 어, 놀랄 일이 꽤 많은데 경상도에 시누이도 4명 있고 뭐 이렇게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90년에 지금 결혼한 지 35년이 됐는데요. 제 아내는 또 자라온 배경이 달라요. 저는 경상남도, 아내는 전라남도인데, 그이는 오빠만 셋이고 막내 딸이에요. 뭐 자라온 배경이 다른 거는 갈등의 원인은 아닙니다, 실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다른 게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갈등이 있는 거지, 이 다른 것 때문에 사실은 싸움이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뭐 취미가 같아도 골치 아플 수도 있죠. 그죠? 꼴도 배기 싫은데 취미까지 같으면 더 이렇게 화가 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6.25 때 팔을 다쳤는데 다친 팔로 저희 6남매를 이렇게 교육을 다 시켰기 때문에 농사 지어서 그래서 저는 아버지처럼 이렇게 그냥 성실하면 뭐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자신이 있었고 제 아내는 그냥 착한 여자였어요. 그 양가에 오로지 한 명 크리스찬이 제 아내였거든요. 근데 그냥 착한 여자였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혼할 때 성실한 남자와 착한 여자가 이렇게 결혼을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결혼 9년 만에 아무것도 풀 수 없게 됐습니다. 아내는 점점 예민해져 가고 저는 저대로 열심히 이렇게 월급도 다 갖다 주고 병원에서 이렇게 진료부장하면서 그냥 성실히 일하는데 나중에 아내는 그 성실함까지 공격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렌즈가 없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시야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결혼 9년 만에 갈등이 20대 말에 결혼해서 30대 말이 됐을 때 갈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속성은 성실하고 아내는 착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둘이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죠. 오늘 결혼 생활이 이 성실, 정직, 뭐 이런 것보다 훨씬 상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랐듯이 뭐 여기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부부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조폭과 조폭 마누라도 천국 같은 결혼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신앙이 좋은 두 사람이 조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부 관계의 속성을 정말 정확하게 잘 모르면, 왜 싸우는지를 잘 모르면, 사실은 계속적으로 상처를 주면서도 상처를 주는 줄 몰랐어요. 저는 지금은 이해하죠. 제 성실함이 아내를 외롭게 만들고 말려 죽일 수도 있구나라는 걸 부부의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렌즈가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이 맥락이 없으니까 저는 저대로 이렇게 죽을 것 같고 아내는 아내대로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결혼 9년 만에 아내가 밤 12시에 저보고 이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갔는데 부부 불화 상황에서 이렇게 남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얘기 좀 해가 엄청나게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틀의 강의 속에서 이제 왜 그런지도 좀 느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이 얘기 좀 해 하는 순간 사실은 아무 생각도 없고 무슨 얘기를 해 당신만 입 닫으면 뭔가가 이렇게 잘 흘러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작동이 되니까 그 얘기가 굉장히 두려운데 이 부부 불화 상황에서 남자들이 잠이 확 깨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아내가 이 얘기를 하면 남자들이 잠이 확 깹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잠이 와예요. 근데 말씀을 드리는데 부부 갈등이 시작되면 남자들은 잠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옆방에 가서 조용히 자면 갈등이 없어진 줄 아는데 그래서 아침 새벽이 되면 이 다 풀어진 줄 알고 용기 있게 다가가는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남자들이 잘 몰라요. 본인은 옆방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나면 갈등이 없어진 줄 아는데 그날 저녁에 아내는 혼자서 그 전날보다 엄청나게 갈등이 세졌다는 걸 전혀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정신과에서도 그런 걸 가르쳐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 12시에 이제 이렇게 갔는데 아내가 그때 이제 두란노 아버지 학교라는 데를 접수해서 온 거죠. 아, 이제 정신 차리고 그럼 내가 이렇게 가정을 잘 꾸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 저는 아내가 어디 가서 고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크게 나쁜 짓 하지 않고 월급도 다 갖다 주고 성실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민해져가는 아내가 어디 가서 고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내가 아버지 학교 그걸 내밀었을 때 제 첫마디가 당신이 어머니 학교 가야지였어요. 아내가 나중에 이제 이 마드와이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돼서 새벽 4시까지 싸웠는데 한번 상상해 봐요. 저 12시부터 4시까지 싸울 때 9년 동안 아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두 사람이 지금 있는데 처절하게 자기의 고통, 아픔을 얘기를 하는데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억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데 그냥 그 얘기를 둘이서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새벽 4시에 그만하자 그러고 서로 이렇게 이제 아내는 안방 있고 저는 출근해야 되는 성실했으니까요. 출근해야 되니까 이제 소파에 나와 있는데 아마 아내는 안방에서 펑펑 울고 있었겠죠. 저는 소파에 나와서 울었거든요. 왜 이런 새벽을 맞이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또 출근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좀 마음이 차분해지니까 9년 동안 아내하고 저하고 싸웠던 장면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싸울 때마다 제가 이걸 풀기 위해서 했던 제 노력, 제 행동이 보여요. 그걸 어떤 식으로 했냐면 어떤 날은 제가 아내를 협박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날은 무시도 해보고 어떤 날은 달래도 보고 어떤 날은 며칠 동안 이게 그 당시에 술을 먹고 얘기도 안 하기도 하고 고함도 쳐러보고 제가 정신과 전문의인데 미친 척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 풀어질까? 근데 오늘 이런 새벽을 맞이하니까 너무 답답해요. 내 나름대로 발버둥 친 것 같은데. 그러다 차분해지니까 아내도 보이는데 아내도 안 한 게 없어요. 그 착한 아내가 시계도 짚어 던져보고 울어보고 욕도 해보고 고함도 쳐보고 절규도 해보고 아내는 아내대로 9년 동안 이걸 풀기 위해서 그냥 발버둥 치고 저는 저대로 발버둥 쳤는데 오늘 또 이런 새벽을 맞이한 걸 보니까 또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또 다시 차분해지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아, 이게 둘이서 이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이런 새벽을 맞이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 새벽에 이렇게, 아, 가망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다시 차분해지니까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어왔는데 이 얘기 하려다가 이렇게 좀 길었습니다. 두 번째 다시 차분해지니까 처음에는 가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다가, 어, 이 문제는 우리 둘이 풀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그 새벽에 불현듯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아내를 깨웠죠. 그랬더니 아내는 싸우자는 줄 알고 전투 태세로 일어났는데 내가 아버지 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학교를 가게 된 게 아버지 학교에 대한 기대 이거보다는 이대로 가다가는 성실한 사람, 착한 여자 중에 한 사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은 죽고 싶었거든요. 출근하다가 확 끄고 제가 수원에 살았는데 용인정신병원에 그 출근하려면 신갈 저수지를 지나가는데 아침에 출근하다가 이게 아내하고 이런 갈등 이런 상황에서 그냥 확 꺾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내는 18층에서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괴로웠는데 그걸 풀 수가 없었어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하면 부부가 이렇게 서로 갈등이 생기고 서로를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하면 죽고 싶은 게 정상인데 그걸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렌즈가 없었어요. 우울한 게 정상 아니겠어요? 부부가 이런데 기뻐 날뛰면 그게 이상한 건데 이 정상적인 이 반응을 정신과의사인 저도 볼 수 있는 부부라는 맥락이 없어서 한국에 부부가 실종된 지 조선시대부터 부부가 사랑하면 팔불출이고 아내를 사랑하면 팔불출이고 오로지 위에 도리를 하라는 이게 지배를 하는 바람에 한국 가정에 공의만 살아남고 사랑이 없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런 맥락을 볼 수 있는 그런 렌즈가 사실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버지 학교를 가겠는데 아버지 학교 가서 나빠지는 아버지들 꽤 많아요. 어떻게 하면 나빠지냐면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저런 인간보다 내가 낫네라는 교훈을 얻고 가면 집에서 폭군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간절했어요. 잘 살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되는.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확 변화된 건 아니지만 계기가 된 게, 남자들이 그게 120명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우선 90년대에 제가 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수원 일기 아버지 학교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어머니 학교도 알게 됐고, 부부 학교도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학교 때 제가 주님을 5주차 때 이렇게 영접을 하게 돼서, 사실 그걸 계기로 해서 제 직업이 바뀌게 된 게 이제 정신과 의사 안 한 지가 15년 됐습니다. 가정사역자로서, 부부 상담가로서 이제 지금 부부 치료를 공부하는 쪽으로 바뀌게 된 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가정을 회복해 가면서 제가 바뀌게 돼서 이 자리에 있을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주간, 뭐, 1시간씩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그동안 3,400상 정도 부부를 만나서 이렇게 경험했던 내용, 그리고 제가 공부한 내용,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값진 시간으로 이렇게 축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60이 지나고 아내가 내년이면 이제 이렇게 환갑이 되는데, 지금은 아내한테 가장 큰 힘을 주고 제가 그 힘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자, 결혼하기 전에 제가 성실하고 아내는 착했어요. 불화 상황에서 저는 여전히 성실하고 아내는 착했어요. 지금 회복되고 나서도 여전히 착하고 이렇게 성실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변화라는 거는 나의 어떤 기본적인 속성이 바뀌지 않더라도 근본적인 이해가 달라지고 태도가 바뀌게 되면 깊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더와이즈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내 태도가 바뀌고 또 관점이 바뀌고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그 부분을 좀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 맥락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신과를 할 때는 주로 개인 치료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의 그 치료 분야에서 굉장히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이 관계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게 굉장히 커지는 바람에 제가 90, 그러니까 12, 3년 전에 부부가 달라졌어요. 그 한 6년 정도 이끌어가면서 EBS를 했던 그 당시에 이렇게 이 부부 이런 관점, 이제 관계, 가족 이런 관점이 그때부터 이게 생기기 시작했는데 지금 TV에서 이게 가정, 결혼에 대한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이렇게 이혼 숙련이 근데 단지 좋지 않은 거는 우리가 이제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파괴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자극적인 내용으로 가정을 비춰주다 보니까 가정이 잔잔하게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마더와이즈나 교회에서 하듯이 잔잔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한 그림을 줌으로 인해서 가정에 대한 오히려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더 크게 하는 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개인의 어떤 초점을 맞춘다면 지금 관계에 초점을 맞춘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는데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지만 치료 분야에서도 이 관계가 가진 파워, 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게 이렇게 계속 연구가 되고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관계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밝혀지고 이제 발달을 많이 이렇게 했어요. 오늘 관계가 갖는 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 주셨는데 요 관계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 관계 생명력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가진 이 생명력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 관계가 생명을 탄생시키기도 하죠. 그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게 생명을 탄생시키는 게 부부 관계잖아요. 사실 유교에서는 부모에 대한, 조상에 대한 걸 크게 하지만 기독교에서 이렇게 가장 먼저 만든 관계가 부부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죄짓기 전에 만들어진 관계는 부부 관계밖에 없습니다. 요 부부 관계는 특히나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려면 부부 관계가 계속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류를 계속 만드는 거기에 초대받은 게 우리 이렇게 이 부부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부부라는 게 이렇게 파워풀하고 굉장히 소중한데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부부 관계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관계라는 게 얼마나 파워풀한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지금 이제 주로 이제 그쪽의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그 공부도 하고 이제 상담도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베이스에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생명력이 이제 회복을 위해서 이제 연합하라는 이 주제인데요.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인간을 괴롭히는 고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고문이 뭘까라고 이렇게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다 보니까 결론이 난 게 뭐냐 하면 인간을 이렇게 고문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인간을 고립을 시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고문 기술이더라라는 걸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고통은 고립이 가장 큰 고통을 주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범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사회로부터 고립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도소로 보내지는데 그게 끝이 아니죠. 교도소에서 잘못하게 되면 어디로 보내지는지 아시죠? 그죠? 독방으로 보내집니다. 희한하잖아요. 이렇게 벌을 주는데 자꾸 이렇게 고립시키는 쪽에 벌이 이렇게 커져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사 켄트라는 작가가 있는데, 요 작가가 이 독방감금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그 독방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독방에 오래 있었던 사람을 연구를 해보니까, 독방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정신질환자들이 겪는 증상을 다 겪더라는 거죠. 망상이 생기고, 환청이 생기고, 불안, 우울, 우울이나 수면장애 이런 그냥 총망라해서 인간을 고립시켜버리면 이 인간이 이렇게 정신과에서 겪는 모든 증상이 다 겪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병의 가장 강력한 원인은 고립입니다. 고립이 정신질환을 일으키는데 가장 강력한 이렇게 방법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인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인의 도움, 비록 교도소에 이렇게 있더라도 사실은 타인의 도움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교도소에서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나온 분을 제가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독방에 갈 수 있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거기서 잘못을 저지를 때 징벌방이라고 독방으로 보내지는 경우가 있고 거기서 이제 모범수로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면 독방으로 갈 수 있대요. 내가 스스로 나는 혼자 지내고 싶다 그러면 독방으로 보내진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선택해서 가는 독방하고 본로 가는 독방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혼자 있는, 고립돼서 혼자 지내는 게 사실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타인의 도움이 박탈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과거엔 아기의 배고픈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수유나 음식물이 가까운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접촉 연구의 아버지로 불리는 할로우 박사는 접촉이 중요한 애착 형성 요인임을 증명했다. 할로우는 몇 가지 독창적인 실험을 했는데 아기 원숭이에게 자기 양부모를 스스로 택하게 했다. 하나는 먹이를 주는 철사로 된 원숭이, 다른 하나는 먹이를 주지 않는 천으로 된 원숭이였다. 이 천 조각은 먹이는 주지 않지만 편안함과 사랑을 준다. 이 새끼 원숭이는 일단 우유를 먹기 위해 철사 원숭이에게 달려간다. 하지만 젖을 먹고 나자 재빨리 천 원숭이에게로 옮겨간다. 그리고 18시간 동안 여기에만 계속 붙어있다. 새끼 원숭이는 음식물보다는 부드러운 접촉과 보살핌을 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서운 상황에서는 새끼 원숭이는 어디로 갈까? 천 원숭이에게 달려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무서울 때 자기를 만져주고 안정시켜줄 엄마에게 찾아간다. 애착은 먹이보다 사랑과 위안이 더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마 이 실험을 이렇게 한두 번 정도 지켜보신 분이 있을 텐데, 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 애착행위를 하는 유인원일 경우에는 사실은 이 애착행위를 하는데, 이제 이 실험이 이제 애착에 대한 중요한 이제 실험이 됐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드러워야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럽지 않으면 사랑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밥을 주더라도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 밥을 줄 때 사랑을 느끼는데, 이 부드러움이 사랑을 느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주지만 철사로 된 이 딱딱한 원숭이는, 사실은 어미 원숭이는 이렇게 음식은 먹고 있지만 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걸 못 느끼게 되는데, 음식은 주지 않아도 부드러운 천으로 된 어미 원숭이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걸, 내가 충분히 이렇게 가치 있고 사랑받는다 이 느낌은 부드러울 때. 그래서 밥을 줄 때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사랑으로 느낄 수도 있고 비참하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끼 원숭이는 먼저 가서 밥을 먹고는 18시간 이상을 이 부드러운 천으로 된 어미 원숭이한테 매달려 있는데, 사실은 밥을 먹을 때조차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쳐서 있더라는 거, 부드러운 쪽에 이렇게 걸쳐서 있더라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구한테 달려가냐 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이렇게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라는 느낌은, 나를 평소에 부드럽게 대해 준 사람한테 그걸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위기는 닥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나 뭐 사회에서 살아가다가. 근데 그 위기가 더 고통이 되는 게 아니라, 위기가 닥쳤을 때 달려갈 곳이 없는 게 훨씬 더 비참하게 되고 더 고통이 된다는 거죠. 달려갈 엄마가 있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바지에 정말 소변을 봐도,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내가 못난 행동을 하더라도 나를 받아줄 엄마가 있다, 아빠가 있다라는 거는,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달려갈 곳이 있냐 없냐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운 어떤 내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이라는 거는 교육이 잘 안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사랑은 이런 거야, 오래 참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해서 교육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 부모가 참아주는 경험, 그걸 바라보면서 안아주고 위로하면서 내가 부족한데도 참아주는 경험을 했을 때 이게 사랑이구나 느끼지, 동생한테 참아줘야지 뭐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은 사랑이라고 못 느껴요. 온유한 경험을 해야 이게 사랑이구나라고 했는데, 온유해야지라고 가르쳐 준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경험, 따뜻한 경험, 내가 정말 기저귀에 이렇게 똥을 넣어도 웃으면서 다가오는 엄마, 부드럽게 다가오는 엄마, 내가 정말 이런 이 더러운 곳에 있더라도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봐주는 엄마한테 내가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아주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부드럽게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라는 게 자존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할로 박사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좀 잔인한 실험이긴 하지만, 출생 시 어미와 분리시켰을 때 이제 애착을 못하게 하면 위축돼서 지내고, 친구랑도 못 어울리고, 연애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자녀 양육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 애착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애착은 변화 모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릴 때 내가 사랑을 못 받더라도 지금 애착 관계, 가장 소중한 사랑의 관계에서 사랑을 받으면 부모한테 받은 사랑과 똑같은 사랑을 느끼게 돼요. 내가 가치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구나. 그런데 어릴 때 부모로부터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아도, 지금 가장 소중한 그런 애착 관계, 연인이나 배우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부모한테 받은 상처와 똑같은 상처가 생겨요. 내가 못난 것 같고,
다른 사람 만나기도 싫어지고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계에서 어떤 경험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어떻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마드와이자고 부부 학교를 하고 제가 뭐 하가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하가원에 가서 같이 배우고 지금 현재 관계에서 이렇게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요 할로우 박사의 이 실험을 지켜보고 있던 이 기자가 있었는데 그 기자 이름이 데보라 블럼이라는 기자예요. 이 기자가 요 실험을 지켜보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음식은 생명을 유지시켜 주지만 관계가 생명의 근원이구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배가 고프면 훔쳐서라도 먹고 살라고 그러는데 소중한 관계, 특히 애착 관계,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부모로부터 상처가 많은 아이나 연인 간의 갈등이 있거나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심해진 이 아이는 내 앞에 음식이 있어도 먹기가 싫어집니다. 사실은 이 내가 죽고 싶냐 사냐는 앞에 음식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관계 속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냐라는 게 고난, 시험이 떨어져서 이렇게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시험이 떨어졌을 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받고 못났다는 어떤 그런 비난을 받을 대상이 있냐 아니면 시험이 떨어졌을 때 가장 속상한 게 난데 그걸 안아주면서 위로해 줄 사람이 있냐에 따라서 사실은 내가 죽고 싶고 살고 싶고는 이 관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리와 길을 찾고 영원한 생명의 그 안식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듯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죽고 싶고 살고 싶고 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관계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서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내가 회사에서, 아이가 학교에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여기서 내가 힘들고 지치면 가정에서 나를 환영해 줄 사람이 있다라고 느껴지면 거기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돌아갈 곳이 있을 때 비로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파워풀한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이제 이렇게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심리학이나 과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뇌과학에서 요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쏟아지는데 그중에 몇 가지 간단한 것만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 이 생물학자 유명한 생물학자인데요. 생물학자가 이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 아,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혼자 살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구나. 인간은 누군가 함께 사는 존재로 설계되어 있어서 생물학적으로도 이 인간이 혼자 사는 존재로 이렇게 창조됐다면 인류는 멸종했을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같이 결합하는 이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누군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 함께 사는 것 자체가 더 본질적인 문제이더라. 라는 거죠. 오타와 대학의 심리학자 수잔 존슨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세계에서 부부 치료를 가장 잘하는 분인데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심리학적으로 인간을 살펴보고 부부 상담을 하고 이러면서 결론을 내린 게 인간은 지혜가 우선이 아니더라고요. 호모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이 본질이 아니라 빈클럼이라는 게 결합이라는 뜻인데요. 인간은 뭔가 누군가 결합하려고 하는 게 본질적인 문제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한 거는 인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성숙해 갈 수 있는데 언제 성숙하냐 하면 내가 힘들고 즐겁고 아프고 외롭고 이렇게 슬플 때 그때 누군가 다가와서 나랑 결합하는 그 순간에 인간은 끊임없이 이렇게 성숙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숙의 정도는 나이하고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 결합의 경험이 있냐 없냐, 애착의 경험, 연합의 경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훨씬 더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사랑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면 판단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되게 성숙해 보이는데 나이가 들어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유치해 보이고 어린애 같아 보이고 성숙을 멈춘 경우가 이런 연합의 경험. 그래서 우리 아이를 많이 안아주고 힘들 때도 같이 다가가서 이렇게 웃으면서 위로해주고 특히 네가 잘할 때가 아니라 네가
정말 실수하고 이렇게 더러울 때도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게 훨씬 더 성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제가 요즘 이제 부부 학교는 뭐 하나님 가정훈련 학교나 여기에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 학교에 이제 최근에는 가지를 않는데요. 그 아버지 학교에 제가 강의할 때도 남자들한테 많이 안아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아준 자식은 버릇 나빠지지 않는다고. 안아주지 않고 야단만 치기 때문에 버릇이 나빠지는 거지. 사실은 많이 안아준 자녀는 훈육을 해도 통하게 되더라는 거죠. 어, 매사추세츠 대학에 이게 에드 트로닉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간의 감정은 혼자 처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타인과 함께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서라는 거, 이모션이라는 게 정서잖아요. 이 이모션이라는 이 정서의 어원이 뭐냐면, 이모비어라는 뜻인데, 이게 움직이게 하다라는 게 어원이에요. 어원. 정서는 단순히 필링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행동도 함께 한 묶음으로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두려울 때 도망을 가든가 아니면 다가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이거는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이게 한 묶음으로 움직이게 된다. 슬플 때는 위로를 받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이런 행동이 같이 수반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감정을 처리를 하는 게 누군가하고 함께 뭔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 깊이 처리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혼자 처리하는 거는 언제 처리가 되냐면 누군가 함께 처리하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혼자 처리하기가 쉬워져요. 어릴 때 공감을 많이 받은 아이는 본인의 힘든 게 있어도 그걸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그 힘이 훨씬 더 커지는데 어릴 때 공감이 없으면 힘든 게 생길 때마다 짜증내고 계속 누군가께 혼자 처리가 안 되니까 다가와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시어머니하고 나하고 힘든데 남편이 그 힘든 마음을 이해해주면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힘들게 하더라도 혼자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남편이 그걸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힘들 때 할 때마다 남편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이 엄마가 또 날 괴롭혔다라고 이 혼자 처리하는 게 함께 처리한 경험이 없으면 그 감정을 혼자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어, 이 인문학에서는 네 자신이 중요하고 네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리고 철학에서도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게 회복이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우울증 환자구나라고 내가 아는 거, 내가 소심한 아이구나라고 우리 아이가 그래 난 소심한 아이라고 이렇게 아는 게 얘한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까?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게 도움이 될까? 지금 여기 지금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아 가지고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잠깐 내 파트너를 한번 생각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되뇌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번 얘기하고 내 파트너가 나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서로 이제 말을 교환하냐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보, 당신 자신을 좀 알아라고 내 남편이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대신 이렇게 제발 당신 자신을 좀 알아라고 남편이 이렇게 얘기할 때 기분이 어떤가요? 아, 그래, 내가 알고 힘을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그런데 제가 여보, 당신 마음을 내가 알으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음. 우리 아이가 소심한데 너가 소심하다는 걸 네가 알아야 돼. 네가 소심한 아이야라고 알려주는 거 하고 네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내가 안다고 얘기를 해줄 때 우리 아이한테 회복이 어느 쪽에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회복은, 진정한 우리의 회복은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소중한 사람이 나를, 내 힘든 걸 알아줄 때 훨씬 더 파워풀하게 그게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아내가 우울증 환자인데 네가 우울증 환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당신 우울해서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아라고 얘기하는 게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리를 하셨으니까, 그죠? 내가 너 틀 끝까지 안다. 너가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사실은 인간을 만들고 치유 방법을 가장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러지 않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의 문제를 더 힘든 부분을 내가 알아주는 게 훨씬 회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어느 상담을 하는데 어느 50대 남자가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분이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몰랐는데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힘든 게 생긴 게 뭐였냐면 앞에서 이제 뭔가 발표를 여러 사람 앞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너무 떨려가지고 앞에 나갈 수가 없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이게 불안한 이게 왜 왔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어릴 때부터 내가 상처가 있었구나. 그게 뭐였냐면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폭력적이고 혁대로도 때리고 맨날 술을 먹은 상태에서 그냥 이게 어릴 때 폭력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많이 맞고 자랐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별로 그게 문제가 안 됐는데 대학 가서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리학 강의도 듣고 책도 보고 이렇게 뭐 하면서 본인의 이 문제 템플스테이도 가서 수련도 하고 본인 스스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서 20대를 거의 보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그러고 나서 서른 즈음에 결혼을 해서 50대 중후반이 됐는데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자기 위치도 생기고 이렇게 그랬는데 그때 이제 50대 중후반이 돼서 그 빼빼 말은 왜소한 그 아버지, 맨날 술을 먹고 이렇게 있었던 그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 집에 이남 일녀 이렇게 자제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병 간호를 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그분을 간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불쌍해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즐겁게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그런 식으로밖에 살지 못했을까? 연민도 생기고 안타깝기도 하고 가슴도 아프고. 그래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아버지를 간호를 하고 닦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거의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돌아가실 것 같이 너무 이렇게 그냥 불면 꺼질 정도로 왜소하고 거의 의식도 이렇게 가물가물 하다시피 너무나 이렇게 왜소하고 작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병 간호를 하고 안쓰럽게 보는데 새벽녘에 아버지 귀에다 대고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 툭 던진 것 때문에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한 얘기가 아버지 귀에다 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다가가서 말을 하고 있었던 이게 뭐였냐 하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미안하다고 저한테 한마디만 하고 가시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이분이 본인 혼자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20대를 그렇게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그 한마디가 필요한 거예요. 곧 죽을 것 같고 왜소하지만 이 부모의 한마디, 사랑하는 사람의 그 한마디가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이 가정 내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이 소중한 관계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잘 잊고 이렇게 지내기가 그래서 이 뭔가 함께 처리하는 코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셀프 레귤레이션보다 코레귤레이션 하는 걸 길러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힘들어할 때 같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함께 이렇게 풀어갈 수 있게. 그래서 이런 이제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나왔는데 이 프라핏이라는 분인데 이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중요한 실험을 하나 한 게 뭐였냐면 등산로에다가 책상을 하나 갖다 놓고 올라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두 가지를 체크하게 했는데 첫 번째는 거기에 백팩을 하나 얹어놓고 요 백팩의 무게가 얼마 정도 될지 적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 동산의 기울기가 얼마 될지 적어보라고 그러는데 이게 데이터가 쌓이면서 유명한 실험이 돼서 이 프라핏 연구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혼자 올라가는 사람하고 누군가 함께 올라가는 사람이 그 백팩의 무게와 기울기를 다르게 책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혼자 올라가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그 백팩을 훨씬 무겁다고 기록을 하고 누군가 함께
그리고 관계가 깊은 관계가 갈 때는, 가까운 관계가 갈 때는 훨씬 가볍게 체크할 뿐만 아니라 이 그 산의 기울기도 훨씬 더 덜 가파르게 체크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고난은 막을 수 없지만 그 고난을 함께 맞이하냐, 누군가와 함께 혼자서 맞이하냐, 여기에 따라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지, 고난의 무게가 사실은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힘들고 뭔가 이런 게 있을 때 계속 안아주고 위로하고 그 마음을 함께 풀어가는, 그게 앞으로 생길 고난을 회복해가고 풀어가는데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되더라는 것. 요거는 다음에, 지금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서 다음에 좀 필요하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합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중에 이제 애착 이론을 만든 정신과 의사인 존 볼비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한 얘기가, 인간은 외롭고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위협에 처했을 때 누군가한테 기대는 것이 건강한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한테 의존하는 게 건강한 거라는 게, 인간은 본래 의존적인 존재로 태어났고, 의존하는 게 이게 병이 아니고, 이, 뭐야, 이렇게 약한 것도 아니고, 인간은 힘들 때 기대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기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쁠 때도 기대해야 되는데, 옛날에 뭐 시험 잘 봤다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때 같이 이렇게 안아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기쁠 때는 자만하지 말라고,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슬플 때는 혼자 내버려 두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슬플 때나 기쁠 때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슬플 때도 얼마나 힘든지 함께 해야 되는. 우리가 상황이 우리를 즐겁게 하냐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죠? 하와이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 관광지이긴 해요, 그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게 맞나라고 생각하면, 조금 깊이 생각하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하와이에 신혼여행 가서 5박 6일 동안 싸우고 온 부부는 하와이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험을 했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 그 상황 자체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설악산의 단풍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단풍이 밝게 깊게 물들면 물들수록 관계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게 물이 진하게 들면 들수록 훨씬 슬프게 다가올 거예요. 어떤 상황 자체보다는 지금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기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쁠 때도 함께 하지 않으면 슬프겠죠. 그죠? 우리 아이가 상을 받았는데, 상을 받으러 갈 때는 기뻤지만 돌아섰는데 보여줄, 자랑할 곳이 없으면 이 상은 비극이 됩니다. 지금 기쁜 이 상황에서도 누군가 함께 할 수 있어야 이게 기뻐지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달려갈 곳이 없으면 그게 훨씬 더 고통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어느 부인이 8번 만에 운전면허에 붙었는데 너무나 기뻐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남편 첫 마디가 개나 소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정말 이 기쁨도 사라지고 굉장히 슬픔으로 이렇게 빠져들게, 누구한테 기대야 됩니다. 같이 기뻐하고 함께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독립은 누군가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애착적으로 충분히 사랑을 받았을 때 유치원을 쉽게 가잖아요. 누군가 함께 할 때 독립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독립은 from, 부터가 아니라 위드입니다. 누군가 함께 할 때 독립은, 인간의 독립은 훨씬 더 강렬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사실은 인간관계 힘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여기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듯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을 받을 때 자신 있게 어디 가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힘은 훨씬 더 강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아줄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가서 안아주고 위로할 때 그 힘으로 독립할 힘이 훨씬 더 커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핀이라는 이 심리학자가 의존 역설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냥 똑같은 얘기예요. 의존을 했는데 역설적으로 독립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율성이 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존 볼비 박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 복잡한데요. 무슨 얘기냐면 나를 환영해 줄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착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소풍을 갔다 와도 돌아갈 곳이 있고, 유학을 갔다 와도 돌아갈 곳이 있고, 결혼을 했더라도 또 거기 가서 위로를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할 대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시면서 행복한 적 많으셨죠, 그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음, 언제 행복했 채팅창에, 그때 행복했더라. 뭐, 언제 행복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아, 그때 참 행복했어, 행복했어. 어, 그래서 부부 세미나 할 때 이제 물어보면 많은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대부분 뭐 결혼할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족과 함께 여행 갈 때, 뭐 이렇게 아이가 뭐 잘 됐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언제 행복했냐고 물어보면 떠오르는 게 대부분 관계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어, 관계 속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래서 이 그 에드 디너라는 이 행복 심리학에 대한데 이분이 행복의 요체는 뭐다? 관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이 행복 심리학의 대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언제 행복했냐고 떠오르게 되면 사실은 어떤 관계 경험을 했는지 그 시간을 이렇게 계속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가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진답니다. 누구처럼? 오늘 여기 모인 분들처럼. 이 소중한 시간에 마드와이즈를 하고 또 이런 시간을 이렇게 시간을 내서 가족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진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가요? 어, 그래서 반드시 행복해지실 거예요. 미국의 17,000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가정에 살면 행복하더래요. 뭐 알겠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 훨씬 행복해요.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 있으니까 또 이런 회복, 주말마다 뭐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회복, 연합에 대해서 파괴가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이렇게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사랑과 이런 표현이 많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행복한데 마지막으로 그 가정 내 우선순위가 여기 있는 가정이 다른 데 있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우선순위가 어딘가요? 아이의 내 수능 때문에 이제 아이의 수능일 수도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파트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부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궁극적으로는 그 가정 내의 우선순위가 부부일 때 가장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부부가 우선에 두고 할 때 부모한테도 잘하게 되고 자녀한테도 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자기 가정을 꾸릴 때 너희 둘이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는 게 사실은 가장 부모한테 잘하게 되고 자녀한테 잘할 수 있는 근간은 그런 거 하나님께서 왜 부부를 가장 먼저 만들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부호가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어머니 학교는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인데, 오늘은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제 이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부모 자녀 간의 관계더라도 이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어, 이렇게, 그 심리학자나 정신의학자나 뭐 뇌과학자들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혼자 사는 게 상처고, 이렇게 서로 의지하는 게 중요하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인간을 그렇게 이게 한 게, 이분들이 이렇게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고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같이 한번 고민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장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천지를 창조하고 그 에덴 동산에 첫날, 둘째 날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좋았어요.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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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장면이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보였어요. 에덴 동산에.
그게 뭐였냐면 아담이 혼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경작하고 실과 이름을 짓고 하나님이 시킨 일을 아담이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죠? 인간관계 복잡한 거 신경 안 쓰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하고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모습, 혼자서 그걸 하고 있는 그 모습만 에덴 동산에 좋지 않았어요. 인류의 절대 고독을 느끼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함께 살 대상을 이렇게 정해 주시는데 가장 적절한 사람을 붙여주지 않겠어요? 그게 친구였으면 아담 2, 아담 3, 아담 4 해서 에덴 동산에 아담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지 않았겠어요? 너가 열심히 일하다가 지치면 위로받을 사람이 친구가 가장 좋은 대상이었으면 하나님께 그걸 붙여줬을 거예요. 그게 술이었으면 술을 빚어줬겠죠. 열심히 일하면서 술 먹으라고. 그게 골프였으면 에덴 동산에 얼마나 근사한 골프장을 지어줬겠어요. 그런데 성인인 아담에게 절대 고독을 느끼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배우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인류가 혼자 있으면 좋지 않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붙여준 대상이 사실은 배우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그래서 이게 부부가 연합되지 않으면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연합되지 않으면 절대 고독의 상태로 갑니다. 결혼을 했더라도. 무슨 짓을 해도 외로워요. 자녀가 잘 돼도 외롭고 부잣집에 살아도 외롭고 부부가 연합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우자를 붙여주셨는데 부부가 함께 하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 혼자 있는 그 상태로 돌아가요. 심지어 혼자 살 때보다 결혼하고 나서 더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연합되지 않으면. 그래서 인류의 고통, 혼자 있는 고립이 상처라고 그랬고, 아까 고립이 가장 큰 이렇게 고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놔서 그래요. 인간은 혼자 있는 거 자체가 가장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붙여줬는데 그 인간을 붙여준 게 가정을 이루는 게 가장 먼저 이렇게 됐겠죠. 부부를 세우게 되는 것. 그래서 고립은 인간에게 가장 해로움이고 이 고립이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문제가 생겨나는 게 창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가정을 잃었어요. 그럼 내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데 그럼 붙여주면 행복하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연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여기 이렇게 참여하신 분이 이제 창세기 2장 24절이 이제 인류 최초의 부부가 탄생하는 어쩜 우리의 주례사가 돼야 되겠죠. 그죠? 탄생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부부를 만들고 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를 만들면서 누구와 누구를 연합시켰냐 하면 남자와 아내를 연합시켰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는데 왜 남자하고 아내랑 연합하라고 그랬지? 남자와 여자도 아니고 이 남자하고 왜 아내하고 연합하라고 그랬을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갑자기 이 두 단어가 들어왔어요. 좀 남자와 여자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도 아니고 왜 남자가 아내와 연합하라고 그랬을까? 하나님 말씀 틀린 게 없는데 그래서 영어를 뒤져봐도 man and wife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해하게 된 게 제가 그동안에 이제 지금까지는 3,400상 정도 이렇게 부부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2013년도에 이걸 보면서 그 당시에 16,000상 정도, 이제 1,600상 정도 이게 부부를 상담하면서 대부분의 부부 싸움이 남자하고 아내가 싸우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결혼을 해도 남자들은 바로 남편이 안 됩니다. 근데 여자들은 결혼하는 순간 바로 아내가 돼요, 아내가. 그래서 남자들은 결혼해도 나 혼자 왜
당구도 못 치냐, 술도 못 마시냐, 왜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당신 나 사랑해? 당신 속에 내가 있긴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부인으로서의 반응을 하게 돼요. 심지어 이렇게 애가 임신을 했을 때 아내는 바로 엄마가 되는데 애가 태어나도 아빠가 안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남자는 남자로 만들고 여자는 아내로 창조를 했구나라는 걸 그때 이해를 하면서 제가 사실은 전율이 일었어요. 아담은 철저히 남자로 만들었어요. 지키고 경작하고 실과 이름을 짓고 일하고 근육을 줬어요. 아담은 하와는 아내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여성 호르몬은 이 관계 지향적이에요. 함께 있고 이런 거라 이렇게 만나면 여자들끼리 만나도 얘기할 게 많은데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만나 별로 얘기도 안 해요. 자기 혼자. 이게 그냥 요 얘기는 오늘 주는 아닌데요. 제가 이제 이걸 알게 되면서, 아, 남자가 하는 일은 하우스를 짓는데 좀 더 적합하고, 여자가 하는 그는 홈을 가꾸는데 훨씬 더 적합한 거구나, 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하게 됐어요. 부부가 연합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하우스를 지어놨더라도 망가집니다. 홈도 깨지고 하우스도 깨져요. 부잣집에 사는 28살 청년이 상담을 하러 와가지고 그 집은 어릴 때부터 부자였는데 맨날 부부가 싸웠어요. 그러니까 첫날 와서 울면서 하는 얘기가 소장님 저는 28년 동안 지붕 없는 집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산 것 같아요. 부부가 연합되지 않으면 홈, 하우스 다 망가지게 되는 부분인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지만 우리한테 요구를 한 거는 연합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부부인 결혼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요구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잘생겨라. 눈이 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돈 많이 벌라고 하지 않았어요. 연합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내가 외로울 때 그냥 다가서 연합하면 행복으로 다 바뀌어요. 아내가 어릴 때 진정으로도 상처가 있을 때 어릴 때부터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이해하게도 연합하면 남편이 시부모한테 상처가 있을 때 그게 다 연합하면 남편이 실직을 당했을 때 그 아픔에 연합하면 아내가 육아에 지쳤을 때 다가서 연합하면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 때 남편이 나와서 연합하면 다 행복으로 바뀌어요. 조건이 그냥 연합하라는 게 이 단순한 이 조건밖에 없어요. 이렇게 결혼을 했을 때. 그래서 연합하라는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회복, 연합의 이 파워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까지 공부를 할 텐데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결혼은 우선순위를 바꾸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는 거는 어릴 때 자녀는 부모가 우선순위지만 결혼을 하면 부부가 우선순위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얘기가 되겠죠. 이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큰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래서 부모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부부가 되는 거예요. 결혼했을 때는. 하지만 어릴 때는 부모한테 붙어서 연합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먼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을 이렇게 하셨을 텐데요. 그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여러 부부들이 오지만 여러 가지 이유, 경제 문제, 시댁 문제, 처가 문제, 뭐 사업에 실패하고 육아 때문에 지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겠어요? 외도를 가지고도 오고. 그런데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다가가냐, 연합하냐, 여기에 따라서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 때 내 남편이 연합하냐, 분리되냐, 요 분리되는 순간에 싸우는 겁니다. 육아에 지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육아에 지친 나한테 다가오냐 멀어지냐 이런 거죠. 남편이 실직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실직했을 때 당신 그동안에 너무 애썼는데 잠깐 쉬어간다고 생각하고 고생했다고 이러면 그 힘으로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인데 무능력 해가지고 네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싸우지 이 현상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시어머니 때문에 시댁에 시자가 싫어서 싸운다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연합하냐, 연합에 실패하냐, 그 순간에 싸움으로 가냐, 사랑으로 가냐가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정을 만들었는데, 그럼 가정의 목적이 뭘까?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가정을 이루시고 사슬에 묶인 사람을 풀어주신다. 우리의 가정을 이룬 거는 에덴 동산에 절대 고독을 느끼는 이 외로운 한 인간을 위해서 가정을 만들었지. 가정은 이 외로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외로운 사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고, 그동안에 내가 어릴 때부터 사슬이든,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슬에 묶여서 상처를 받은 거, 왕따를 당한 경험이든, 아니면 부부 사이에 서로 공격을 서로 하고 비난을 하면서 사슬이 생겼던 이런 부정적인 사슬을 풀어주는 곳이 가정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 남편이 어릴 때 사슬에 묶여 있더라도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사슬이 있더라도 이 가정은 그 고통, 그 사슬을 풀어주는 곳이 이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 오늘의 이 강의는 총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이제 그걸 풀어가야 될지 이렇게 할 텐데 오늘 요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만든 목적, 그 다음에 심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이 관계라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궁극적으로는 창조의 원리가 요 관계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연합을 방해하는 것은 반기독교적입니다. 이 연합하고 회복하고 회복할 수 있고 그래서 혼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서 같이 안아주고 위로하고 이런 게 우리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부분이 또 이런 모임을 통해서 또 각 조별로 서로 힘들 때 위로하고 안아주는 이 부분이 사실은 회복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이제 이렇게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